네, 흥미로운 스토리로 토요일 오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기자 사랑방 황보선의 스토리 막강 스토리텔러 신웅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비주얼 담당 신웅진입니다. 네, 윤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사람 먼저 축캉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글쎄요, 뭐 호캉스라는 말을 아니까 네, 그건 저도 뭐 추석 알아요. 플러스 호캉스인 것 같은데. 아, 추석에다가 호캉스. 뭐 추석에도 네. 뭐 호텔에서 이렇게 편히 쉬어보자 뭐 이런 말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 네. 윤 기자 이거 이미 알아요? 요즘 뭐 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혹시 그러면 윤 기자도 축캉스 계획 있어요? 아니요, 축캉스 계획 없고 이번 추석은 정말 또 길잖아요. 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말 긴 추석인데 뭐 예년 같았으면 뭐 여행도 계획을 한다든지 뭐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할 텐데 네네. 이번 추석은 뭐 조금 집에서 지내는 걸로. 굳이 뭐 스위트홈 냅두고 뭐 호텔로 가서 자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강원도 호텔이 90% 정도 예약이 찼다고 하고 제주도도 네. 50% 이상이 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추석 연휴가 좀 기니까 여행들을 많이 가고 예. 뭐 그래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보면 이제 각 그 지방 뭐 시골이라고 불리는 지방에는 보면 추석에 안 와도 좋다 얘들아 이런 플래카드가 많이 네. 붙었다라고 하는데. 카드. 그렇죠. 근데 불효자는 옵니다. 예. 그래도 근데 지역 상권을 위해서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와줬으면 하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오지 말란 플래카드 이거 참 모순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방역 당국에는 또 나름 비상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추석이 또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조금씩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까봐 이제 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제주도도 지금 보면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예, 이번에 또 그랬죠. 가급적 오지 마라. 예, 아. 박능우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을과 겨울에 일상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무튼 뭐 호텔 뭐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추석이 될 것 같다. 예. 그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렇죠. 확산세니까 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자, 윤 기자. 네. 근데 보통 이게 명절이 되면 그 며느리들은 그런 또 증후군이 있잖아요. 아, 예, 네,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사실 뭐 고향 방문 이런 거 좀 서로 자중하는 거니까 이거 차라리 보니까 잘 됐다. 예? 이게 그런가요? 스트레스 네. 많이 쌓이고 말이야. 네. 그런 생각하는 또 며느리분들도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순하시는 이번에는 것 같아요. 대부분 네네. 그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지만 네. 이번 추석은 좀 차례를 지내지 않는 것을 오히려 조상들도 이해하실 거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차피 조상과는 비대면이라고 하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많이들 하는 것 같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명절 블루들을 알았던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그럼요. 예. 코로나 블루가 명절 블루를 밀어낸 것 같다는 얘기도 예. 있더라고요. 아니, 사실 저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뭐 또 중고학생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이제 가면 이제 또 어르신들이 가만 놔두지 잔소리. 않았으니까 예. 이제 명절 블루 중에 하나가 또 이 노총각들은 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이제 안 가는 거지만 부수적인 이런 뭐랄까 스트레스 뭐 절감. 예. 뭐 그나마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긍정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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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싱글들 나이 많은 싱글들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네요. 자, 그렇다고 뭐 긴 연휴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뭐 혹시 신 기자는 뭐 해결책이 있어요? 어떻게 보낼 거예요? 글쎄요, 뭐 네. 그래도 프로야구 할 테니까 야구 보고요. 아, TV로 뭐 영화 보고 예, 예. 음악 듣고 집에서 좀 늦잠 좀 자고 뭐 뭐 그냥 휴식하는 거죠, 뭐. 집콕, 감콕. 예, 뭐 설문 만약 지금 이번 추석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지금 당장 설문을 만약 조사한다면 네. 집에 있어라가 반 이상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여행 하지 마라. 여행 왜 가냐. 네네. 제가 보기엔 이런 목소리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 기자는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저도 긴 추석 연휴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네. 가족들하고 그냥 집 근처에 산책도 하고 예. 또 못 봤던 뭐 드라마나 영화 것들이나 책 같은 거 좀 보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자 사랑방이 뽑은 첫 번째 스토리. 조두순의 기원에 대해서입니다. 2008년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복역을 하고 이제 마치고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귀환에 지역이 시민들이 그리고 피해자가
불안에 떠는 상황이 됐습니다. 피해자와 오랫동안 한 정신과 전문의 신혜진 교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9월 23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방송 내용입니다. 올 12월이 되면 네. 조두순은 다시 안산에 나올 것이고 예. 그 조두순 집하고 나영래 집은 정말 1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예. 그렇기 1km, 때문에 네. 저는 다시 나오게 되면 그 가족들이 겪을 고통과 또 트라우마가 다시 이제 재형성되면서 예. 아이가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이 됐었는데 마침 어제 이제 아빠가 신문에 자기가 정말 돈이라도 있으면 네네. 그 사람들한테 전세비 줘서 보내고 싶다는 말을 듣고 큰일 났다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걱정했던 바대로. 그래서 아빠하고 연락을 했고 예. 정말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오랫동안 국민은 그동안에 국민청원도 해가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었잖아요. 예, 예. 근데 결국 한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든 정부든 다시 조두순 그 자리로 보내되 그냥 24시간 밀착 감시하겠다. 근데 나영이 아버님 말씀은 그래요. 팔짱을 끼고 항상 어떻게 24시간 살 수가 있겠냐고 그 사람들하고. 예.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고 지금 너무 힘들다. 공포가 엄습해 온다. 네. 네, 그때 뭐 300만 원 이상 못해 지원 못한다는 그 네. 규정 때문에 못했고 이번에도 예. 결국은 오랜 동안 시간만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또 안 되다 싶은 그때처럼 이 가족을 살리는 길은 우리 모두 팔 걷어붙이는 수밖에 없다 예, 예.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뭐 국민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당하고 저한테는 이제 그때 겨울 방학 때 왔는데 그냥 상태라기보다는 아이가 배변백을 차고 너무 힘들어했고 자기가 이대로 살면 뭐 하나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는 그때 모든 음식을 거부해서 갔었어요. 예.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또래보다 굉장히 체구가 적으면서 전혀 먹지를 않아서 애가 거의 꺼져 들어가는 아이를 아직도 저는 너무 마음 아프게 기억이나 사실 저도 굉장히 그걸 떠올리면은 아이를 지우는 엄마로 참 마음이 아파요. 예, 예. 그리고 그 일을 겪은 뒤에 일을 처리하느라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아버지의 그 공포와 절망에 가득 찬 얼굴을 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12년 전에 조두순 사건 두 사람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충격적이고 황당했고 뭐 개인적으로 이게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벌을 주고 싶다. 예.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 디지털 교도소 있잖아요. 예. 뭐 그런 데 가둘 수 보다도 시대도 이제 아니었고, 제 손으로 그때는. 직접 처벌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요. 뭐 임 기자는 어땠어요? 조두순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사건 자체의 참혹성도 그렇지만은 네네. 그때 당시에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되게 들끓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게 12년형을 받았는데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당시에 성폭행 관련 형량이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됐던 때라 네네. 12년형이면 좀 강하다. 그것도 그래도 강하다. 좀 뭐라고 말할까요? 예. 좀 그래도 좀 강한 무거운 형을 예.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에 비해서 음. 일반인들의 법감정은 되게 달랐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당시에 적용됐던 그게 일반형법상의 강간상해죄로 기소를 했는데 검찰이 이게 예. 만약에 성폭력 범죄 처벌 그 관련 법으로 기소를 했으면 더 강한 형량이 됐었는데 검찰이 기소를 또 그렇게 하고 또 네. 항소도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주치감형이라 그래서 술에 취해서 범죄했다는 이유로 또 3년형을 깎았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고 뭐 국회 청와대 홈페이지에 다들 그런 이 사건 관련된 항의글이 빗발치고 해서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법체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신을 예. 예. 갖게 했던 뭐 여러 계기 중에 하나의 사건이 되었고 너무 사건이 좀 상세하게 묘사되고 네. 이런 언론 점들을 보도도 좀 문제가 통해서 있었어요. 예, 마치 나나 주변에 이웃이 네네. 겪은 것 같은 것처럼 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집단 트라우마를 좀 네.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 근데 더 벌써 시간이 다 흘러서 이제 곧 출소라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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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뭐 당시에 피해 아동의 가명을 빌려서 무슨 사건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다가 네, 네.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예, 조두순 사건으로 이름이 정정이 됐어요. 이게 가명이라고는 하지만 피해자한테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2차 가해가 됐고 또 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네. 좀 상처를 주는 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건 이름을 피해자 이름으로 하지 않고 가해자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좀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네. 이끌어냈던 사건으로도
예. 좀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것도 2차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피해자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사건을 그런 식으로 불렀으니 참 12년 전인데 불과 참 그거 되게 부끄러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예, 요즘에도 근데 무슨 사건이 터지면 피해자 이름을 따서 사건을 자꾸 반복적으로 쓰고 지적을 받아야 이제 가해자 이름으로 돌리는 게 네. 사실 지금도 고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언론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자, 결국은 피해자 가족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올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죠. 자, 피해자가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된 건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말에 따라서 네. 이사한다. 이사가 결정됐다라고 보도가 이제 여러 군데 나왔었거든요. 네네. 이게 잘못 전해진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 아이 아버지는 여유가 없어서 지금 이사할 형편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사를 가고 싶다가 네.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떠나고 싶겠죠. 이게 좋은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이 자체도 울면서 떠나기 싫다 안산을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해요. 본인도 이제 장애가 있는 자신이 다른 학교에 간다고 해서 친구를 사귈 수 있겠냐. 네. 배척받지 않겠냐. 그래도 여기 있는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해주고 많이 도와줬다라고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조두순이 이사 올 집과 이 피해자 가족의 집이 현재 1km도 떨어져 있지 않다. 1km가 아니고 뭐 500m 정도다라고도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뭐 성인 남성이 밥 먹고 100m 뛰면. 네. 빨리 뛰면 15초 정도 뛰는데 예. 뭐 500m라고 하면 네.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네네.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예. 자, 사실 방금 우리가 들어본, 그러니까 우리 출발사 아침 방송에서 그 정신과 전문의 심의진 교수가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신 기자 얘기하신 대로 이사 갈 형편이 못 되니까 또 모금 운동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정부에서는 뭐 300만 원 이상 지원 못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감 호소하는 건 사실 또 그 안산 시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경찰도 대책 마련하고 있죠? 네, 지금 출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안산을 관할하는 곳이 경기 남부경찰청이에요. 네. 조 씨가 출소한 이후에 이제 머물 곳으로 예상되는 거주 지역 중심으로 반경 1km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해서 순찰 인력도 늘리고 또 곳곳에 방범용 CCTV도 추가하겠다 이런 네네. 계획을 내놨고요. 그 지역 경찰하고 기동 순찰대 같은 가용 가능한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수시로 순찰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도 경찰들 보통 뭐 인력 없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쉬울까 모르겠어요. 특히 듣기로는 보니까 보통 경찰서에 뭐 형사과가 있고 그 안에 보통 강력팀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듣지 않으니까 또 강력팀 쪽 인력을 동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다른 치안 부분에서 또 그러니까요. 구멍이 날 수도 구멍이 있고 날 또 수도 장기적으로 네네. 당장 출소했던 시점에는 또 예. 이런 밀착 감시랄까 네네.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장기간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예.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네, 자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뭐 조두순 뭐 관련법 내놓았었고 조두순은 뭐 7년간 전자발찌 차게 돼 있다는데 이 정도 이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글쎄 이게 지난 예. 2008년에 이미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네. 착용이 결정됐던 거예요. 예. 2008년에. 2008년. 예, 그 이후로 뭐 강화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이 전자발찌 7년은.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조두순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있긴 있었어요. 예. 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018년에 2월에 발의했던 조두순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골자는 1대1로 보호 관찰을 한다라는 겁니다. 1대1이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1대1로 보호 관찰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거지역 제한 그리고 전자발찌를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불발이 됐어요. 결국 네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예. 해가지고. 근데 그나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얻어낸 게 1대1 보호 관찰이었는데 이것 자체도 피해자가 이 접근 금지를 법원에 신청해야지만 이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1대1로 감시를 해야 되는 대상을 지금 192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실제로 보호관찰관 24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조두순이 워낙 사회적 관심을 이제 끌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1대1 보호관찰을 제대로 하겠지만 네네.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기대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사실 뭐 전자발찌 찬 채로 범행하고 예. 이거 끊고 잠수 타고 사실 요즘 기사거리도 아니에요. 예. 너무 많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피해 아동이 당신들의 자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답이 나올 텐데 내 일이 아니다라고 예.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인력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참-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예. 윤하섭 안산시장이 뭐 여러 네.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혔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음. 하고 있어요. 뭐 민원 콜센터에서도 전화가 뭐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하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 직접 이렇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보호수용법 네. 뭐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 보호수용법이라는 게 좀 이 국회에서도 지금 관련 입법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용이 보면은 뭐 연쇄 살인범이랄까 아니면 강력범죄, 네. 특히 뭐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범죄들에 대해서 보호 수용을 청구해서 출소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대한 법안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법안을 좀 빨리 좀 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좀 내놨어요. 왜냐하면 네. 기존에 제출돼 있는 보호수용법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조두순 격리법이라고 예. 이렇게 좀 불려지는데 이름 붙였는데 정작 조두순은 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예. 대신에 뭐 1대1로 보호 관찰을 하고 24시간 위치 추적하겠다 이런 식의 답안을 내놨는데 이에 네, 대해서 네. 이제 직접 국민 청원까지도 이 안산시장이 올리셨더라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뭐 이중 처벌 논란도 있고 이러긴 하지만은 피해 가족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에 격리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 시민을 네. 대표해서 다시 한번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런 뭐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 같은 것들도 만약에 이걸 적용 시점을 범죄 사실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네. 사회 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면 그것도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해서 좀 피해갈 수도 있고 또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가해자의 재범 방지 같은 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또 뭐 이중 처벌에 대한 논란에서도 조금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식의 의견을 내면서 안산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제 그만큼 불안이 크다는 반증이겠죠. 네. 다시 한번 보호 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또 항상 인력에서 막혀요. 이 보면 이제 공무원 수를 원래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뭐 행안부 거쳐서 기재부 거쳐서 이렇게 막 자꾸 이거 줄어들거든요.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받아요. 그래 과정 다 이렇게 다 뭐 나중에는 100명을 요구했으면 뭐 3명, 4명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게 사실 많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범정부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그런 뭐 인력 부분 늘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산 시민들 조두순 때문에 우리가 뭐 불로 얘기하는데 조두순 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불에 빗든 뭐 이런 단어까지 나올 정도인데 불안감 지금 당연히 주민들 매우 크겠죠. 네. 아니 뭐 특히 네.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생각해 보시죠. 예. 옆집에 조두순이 이사 온다. 네. 지금 이 피해 아동 같은 경우는 뭐 500m인지 1km인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예. 분명히 누군가는 조두순이 옆집에 살 것인데 바로 옆집에 조두순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소위 말해서 뭐 가스총이라도 하나 들고 다녀야 좀 안심이 되지 네. 않겠어요? 네. 뭐 쉽게 말해서 뭐 지역 집값이 떨어져서 이제 걱정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들 한다고 하는데 일단 뭐 집값은 둘째 치고라도 마음이 좀 편해야 될 텐데 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뭐 혹시 뭐 그 안전망 또 혹시 다른 뭐 아이디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앞서 윤현숙 기자도 말했지만 이게 참 골치 아픈 게 예. 위헌 소지가 지금 추구하는 입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예. 이미 조두순이 12년형을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처벌을 다 받았는데 형벌을 불소급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소급해서 또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같은 법으로 묻지 않으면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 다른 소급 적용을 법으로. 예. 한다는 거는 네. 형평성 논란에서 말이 안 되는 그건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예, 이중 처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 감시법을 하려고 해도 이 헌법에는 거주 및 이동의 기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 자유를 또 제한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또 국회를 또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12년 동안 입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만한 시간이 있었는데 예.
그동안 뭘 했냐. 소위 말해서 입법 포퓰리즘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 입법 포퓰리즘이요?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도 입법이 하나 있었어요.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조두순 접근 금지법이 있었는데 네. 20대 국회 상임위에서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냥 폐기가 돼버렸습니다. 예. 사실 국회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조국 장관 놓고 계속 싸우고 이번 국회 대정부 질문 때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논란으로 온통 뒤덮였단 말이에요. 예.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엄호하고 그동안 이 법무부 장관한테 조두순 문제 해결책을 물을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예. 그 정쟁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당장 이 정쟁으로 상대방이 타격 주는 일이 최우선이지 이 민생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예. 이 조두순을 놓고도 아마 지금 현재 당리당략 계산이 굉장히 정신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억하고 국회의원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 포퓰리즘 입법 네. 이런 말은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죠. 예. 네. 지금 네. 네. 말씀하세요. 안전망 하니까 네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왜 우리 사회가 이런 끔찍한 범죄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된 지원을 못 해주는가. 네.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 신희진 네네. 주치의가 한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아이가 2번 긴 수술할 때 그때도 정부 지원책이 300만 원밖에 안 돼서 300이죠. 예. 그때도 많은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아이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도 이사를 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또 예. 국가적인 지원이 또 네, 없어서 없어요. 네. 모금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런 말을 했는데 참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두순 사건으로 바꿔 불린다고 했지만 여전히 피해자한테 초점 맞춰진 사건명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예, 예. 최근에 이제 가수 장재인 씨가 어렵게 예전에 본인이 겪었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그래요? 고백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때문에 오랫동안 치료받았던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전에는 이런 게 흠이 됐기 때문에 털어놓기가 참 힘들었다. 하지만 네네.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어려운 고백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힘들다 하지만 본인을 지지해주는 댓글을 보면서 힘내겠다고 이렇게 본인도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됐다. 고맙다 예.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피해자들한테 손을 내밀어주고 지지해주고 너 탓이 아니다고 예. 말해주는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어떤 거창한 법이랄까 혹은 어떤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필수적으로 되어야겠지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줘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 피해자를 탓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이런 지원을 네네. 계속해서 고민하고 함께 안전망이 되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해자에 관한 측면인데요. 예, 예. 지금 이제 교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성범죄자나 이 강력범죄자들이 출소한 뒤에 이 재범 방지를 위해서 얼마나 실효적인 교육이 네.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다 꼭 점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을 영원히 격리하거나 사형시키지 않는 한은 결국 이들이 사회에 다시 제대로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 바르게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네. 점들 이 부분을 빼놓고 이번 사태를 또 다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런 재범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갖추는데도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부분 때문에 또 하신 정부에서는 이거를 그게 빨리 할 리가 없죠. 예, 정부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죠. 네, 지금까지 조두순 12월 만기 출소 앞두고 커지는 불안감 그리고 이제 대책 또 주변 관심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기자 사랑방에 뽑은 두 번째 스토리는 도시락의 추억에 대해서입니다. 파주의 한 고등학교 급식이 화제가 됐죠. 네, 급식 메뉴를 보니 깜짝 놀랄만 하죠. 랍스타부터 장어덮밥, 수제버거, 대게까지. 자, 메뉴만 나이로도 군침이 도는데 자, 어떻게 이런 급식이 가능한 건지 9월 21일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그 주인공 김민지 영양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이벤트데이 식단으로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랍스타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대여섯 번이요? 네. 그렇게 많이요? 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2달에 한 번 정도씩 최근에 제공했던 특식 중에는 홍게 한 마리를 올린 홍게 한 마리 짬뽕이나 랍스타 파스타, 장어를 곁들인 장어덮밥 예. 등의 여러 가지 메뉴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특급 메뉴 준비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요. 특히 이 재료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뭐 대게, 네네. 장어 이런 고급 재료 이거 값이 비쌌을 텐데 어떻게 그걸 준비하셨어요? 이런 특식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예.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벤트 식단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네. 월 단위로 식품비를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특식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날 식품비를 아껴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무상급식이라 4,800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4,800원에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맞추셨다니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어허. 네. 매달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서 네. 어떤 날은 일반 식단을 제공해서 단가를 절약하고 이렇게 특식에 나갈 때는 단가를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식이 나갈 때는 네. 학생들에게 SNS나 식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달 언제 랍스타가 나가니 꼭 먹으러 오라고 네. 홍보나 안내 문구도 부착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출석률도 높지만 진짜 네.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걸음소리부터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평상시에 이렇게 걸어오면 네. 랍스타나 특식이 나가면 네.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소리가 그래요? 달라서 제가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 유일한 활력소였던 저희 학생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예. 급식실에서 이렇게 즐겁게 식사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자, 두 분 급식 세대인가요? 급식 세대는 아닌데 네. 준급식? 80년대 초반에 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그 당시에 국민학교였죠. 네. 급식 시범학교로 이제 설정이 돼가지고 그걸 조금 시범적으로 좀 먹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좋은 학교였나 본데? 아니 시범으로 그냥 지정됐던 겁니다. 근데 기억이 나는 게 식판에 빵, 엄청 큰 빵, 아무것도 없는 아무 맛이 나지 않는 빵과 우유 그리고 스프가 이제 스프까지? 예, 스프가 이제 크림 스프가 왕창.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예. 그리고 한 번은 닭죽이 나왔는데 닭죽. 애들이 거의 다 닭죽을 안 먹더라고요. 애들 입맛에 잘 안 맞는 메뉴인가 봐요, 닭죽이. 그래서 근데 저는 좋아해서 저 혼자 계속 퍼먹었는데도 그 탕이 그게 그대로 남아서 버렸던 그 안타까운 기억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닭죽의 추억은 아니고 닭죽의 예, 저만 개걸스럽게 먹고 애들이 거의 다 포기하는 바람에 안 먹었던.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먹어라 이런 개념이었죠. 그래? 되게 신기하네요. 윤 기자는 10년 차이 정도 나는데 그 시대에 벌써 급식을 하셨다니까. 급식은 사실 1997년에 초등학교에서 이제 급식이 이제 전면 실시가 되었는데 저희는 시범학교였기 때문에 저는 97년에 고3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급식을 학교 다니는 동안 먹어본 적이 없어요. 도시락 항상 보온 도시락 2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도시락을 2개나 싸서 점심 저녁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약간 그렇죠. 자율학습을 하니까 그랬구나. 이제 이미 청소 시간에 저녁을 먼저 먹고 저녁 때는 학교 앞 포장마차 가서 분식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도시락을 2개 싸고 다니는 게 그게. 저도 두 개 싸갖고 다녔어요, 계속. 그때 초등학교 때만 시범학교였기 때문에 잠깐 경험해봤고, 그냥 급식은 맛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잠깐 몇 달 그때 해봤던 것 같아요. 저녁 식사는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컵라면 하나 사서, 거기 남은 찬밥에 말아먹고 했죠, 고등학교 친구들 때. 거 밥 좀 말아서 먹고 하면 뭐 친구들 걸 뺏어 먹었다면 일진입니까? 그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나눠 먹었겠죠. 그럼 많이 봤는데. 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급식이 일상화된 요즘 세대들에게는 뭐 낯설겠지만은 중장년층들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락 추억들 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얘기한 컵라면 추억 말고 다른 것들 있죠. 그렇죠. 일단 맛있는 반찬을 이제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저희 때 지금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시지, 햄, 계란. 소세지. 이게 최고였죠. 소세지 부침 많이 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라면 봉지에 싸갖고 오는 김. 김을 라면 봉지에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진공 포장된 그런 일회용 김이 없었기 때문에 라면 봉지에 김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리고 다녔었는데 그거면 이제 굉장히 든든했죠. 그리고 겨울 되면 이제 난로에다 데워 먹는 그 밥이 이제 누른밥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기억나요. 지금 학생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도시락을 가능하면 밑에 깔아야 이제 누른밥이 생기고 위로 올리면 이제 그냥 보온 도시락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기억에 이제 어머니께서 밥을 제가 고등학생 때는 아침에 밥을 2번 하셨어요. 왜? 그 밥을 왜냐면 저 도시락 2개, 예. 여동생들 2명 있었거든요. 예. 걔네들 거 각자 하나씩 해서 하고 아버님이 선생님이셨는데 아버지도 도시락을 싸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본 5개를 싸고 그리고 밥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5식구가. 그러니까 10그릇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 밥솥이 10그릇이 안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어머니가 밥을 2번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해서 도시락을 싸고 한 번은 해서 같이 아침 식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윤 기자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이렇게 뭐 양쪽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빙빙 돌려서 앞에 이제 국물 다 흘려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이런 것도 기억에 나고요. 제가 이제 당시에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셨는데 네네. 형제가 3형제인데 아유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워킹맘이 되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도시락 싸는 거. 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파주 세경고등학교 같이 그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급식이 나오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사실은 학생도 행복하지만 어머니들도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평소에 못 챙겨주는 이런 랍스터 같은 고급 음식을 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랍스터 다루기도 이게 어디를 썰어야 될지도 참. 아니 그러면 이런 영양사는 사실 학교 못 떠나게 학부모들이 좀 모금이라도 해서 좀 붙잡아 줬어야 되는 거예요? 뭐 수당이라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엄청 아쉬워하고 있다고 학교나 학생들도. 선생님이 또 뭐 새로운 계획이 있으셔서 가시니까. 아니, 학생들은 그동안 그렇게 거의 입이 이제 고급화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고? 그 영양사 선생님이 많은 그런 노하우들을 또 실제로 그 조리 실무사분들이나 또 후임 영양사분한테. 후임 영양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거 참. 그러니까요. 참나. 자, 도시락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도 혹시 도시락 싸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예, 저야 뭐 최근에까지 뭐 다이어트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도시락을 싸우면 이제 시간이 좀 절약이 되잖아요. 밖에 나가질 않고 뭐 제자리에 앉아서 제가 뭐 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헬스클럽 가서 짧게 운동을 하고 오는데 그거나 아니면 뭐 이 회사 부근에 월드컵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좀 다녀오고 물론 뭐 돈이 안 드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긴 하나죠. 소풍을 가시는군요. 그러니까 간단한 소풍, 도시락 싸들고. 윤 기자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사실 도시락은 예전에 이렇게 아무리 보온 도시락이라고 하지만은 좀 식어 있기도 하고 또 뭐 도시락 하면은 뭐 예전에 야유회 가서 먹거나 뭐 이런 기억들밖에 없어서 도시락의 질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해서 안 먹었었는데 요즘은 워낙 편의점에서도 도시락이 잘 나오고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뭐 식사도 아무래도 뭐 조금 따로 한다든지 회사에서도 좀 도시락을 먹는 거를 또 권장하죠. 권장하기도 하고 해서 좀 도시락을 그러고 있잖아요. 권장하고 있잖아요. 많이 먹고 있는데 예전보다 도시락의 어떤 퀄리티라고 할까요? 질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다양하게도 나와 있고. 그래서 좀 또 새삼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주말엔 그 추석 음식 마련으로 뭐 장 보는 분들 많겠죠? 글쎄요, 뭐 농산물 가격이 아무리 급등을 해도 장은 봐야 되니까 보는데 아무래도 장바구니 물가가 좀 비상입니다. 지금 올 여름에 또 장마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뭐 사과, 배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비싸면 안 사 먹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마트나 이런 곳에 직접 오프라인 매장으로 안 가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준비도 그냥 온라인 상으로 그냥 보고 비교해보고 이거 비싸네 그러면 그냥 패스하고 저렴한 식재료 같은 거 좀 담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 분은 평소에 추석이나 설에 차례 그러니까 뭐 상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들고 하는 거 이거 도움 주시기는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원래 제사를 차례를 드리지 않고. 굉장히 부럽지 않아요? 그냥 저희는 음식을 좀 간단하게 하는 게 송편도 아주 조금 사다 먹고요. 송편 안 만들어 본 건 몇십 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평소에 그냥 불고기하고 예전 용어로 사라다라고 하죠. 그 마요네즈 듬뿍 넣어가지고 샐러드. 샐러드. 그건 샐러드라 부르면 맛이 안 납니다. 사라다라. 그 두 가지 정도만 보통 마카로니 잔뜩 넣어서 하고 그냥 뭐 국거리 정도 해서 먹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워낙 잘 먹으니까 명절 차림에 별로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명절 뭐 이렇게 많이 차리지 마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넣어 먹을 냉동 치킨 네. 뭐 이런 거나 좀 몇 마리 좀 주문해서 그 배고프지 않게 여전히 먹고 닭은 여전히 좋아하는구나. 예. 네, 닭죽 그렇게 그리고 뭐 탐닉하더니 네. 네. 냉장고 파먹기. 냉장고 안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냉장고 안에 그 까만 비닐 봉다리를 네.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좀 파먹고 뭐 물가가 비싸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좀 버티는 것도 그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코로나 인데도 해외처럼 사재기가 안 일어나는 게 우리는 냉장고에 어머니들이 보내주신 정체불명의 검은 봉지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네네. 근데 그리고 뭐 냉동 확실히 됐으면 뭐 괜찮지 한 1, 않습니까? 2년 뒤에 먹어도 될까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대부분 집에 있는 냉장고 털면 2주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건 또 우리가 혹시나 전시 상황에서도 충분히 그걸로 버틸 수 있는. 전시. 그러니까 냉장고에 다 있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추석에는 두 분 다 냉장고 한번 뭘 뭐라고 탐험? 냉장고 파먹기. 예. 파먹기. 예. 예. 뭐 그거 해볼 수 있는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뭐 네.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락, 그 랍스터 도시락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거 뭐 건전한 결론, 뭐 이렇게 뭐 생산적인 결론 낸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래도 마음만은 넉넉한 추석이 추석 되시기를.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사랑방의 스토리텔러 신웅진, 윤현숙 기자였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마스크 블루에 가족들 못 만나니 생기는 추석 블루. 추석 블루는 원래 며느리들이 앓는 블루죠. 여튼 블루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조두순 블루까지 가세합니다. 그래도 오늘 토요일입니다. 랍스터는 아니어도 계란 부침, 프라이라도 밥 위에 좀 덮은 도시락이나 김밥 한두 줄 챙겨서 사람 드문 야외에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방역 기본, 마스크는 착용해야겠죠. 2020년 9월 26일 황호선의 스토리는 윤도현의 나비로 날아볼까요?